자, 여기서부터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중에서도 경제사 먼저 할 건데요. 이승만부터 해서 역대 대통령 때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볼 겁니다. 먼저 이승만 정권부터 볼 거예요. 우리나라 1대 대통령. 자,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인 3년 뒤에 대한민국 수립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때 50년대입니다. 이승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농지개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이란 말은 뭐냐면 개혁, 한마디로 땅을 수거해서 땅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동학 농민운동 기억나나요? 그때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땅을 달라 이거야. 그게 그 당시에 실패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때 제대로 한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농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원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주들이죠. 땅 지주들. 땅 주인인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일반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유자죠.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약간의 돈을 받고 이렇게 파는 방식으로 땅을 줬습니다. 판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농지개혁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근데 땅을 지주들한테 살 때 기준이 있습니다. 3정보까지는 개인 땅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이 정보가 대략 어느 정도 땅인지 알아요? 그럼 찾아보니까 대략 3,000평 된다고 합니다. 3,000평. 그래서 3,000평. 그러니까 3정보니면 9,000평 되겠죠? 그래서 지주들한테 9,000평의 땅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서 농민들한테 할부로 이렇게 파는 것을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비록 할부이긴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개혁이 농지개혁이겠죠. 그래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제를 원조해 줍니다. 원조란 말은 도와주다는 뜻이야. 이 당시 때 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거의 거지 국가가 되거든. 근데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막 물건들이 막 남아도는 시대야. 심지어 약간 오버하면은 태평양 앞바다에 배에다가 남는 물건 싣고 가서 바다에다 버리던 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동맹국가잖아. 그래서 똑같은 파랭이 형님이었던 미국이 파랭이 동생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아도는 밀가루, 설탕, 면화 이 원재료들을 우리나라에 공짜로 줍니다. 근데 이건 원재료잖아. 밀가루 퍼먹을 수 없잖아. 뭐 설탕 퍼먹을 수 없잖아. 면화, 옷감 뭐 이거 가지고 놀 수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가공합니다. 가공해서 밀가루는 제분, 밀가루, 설탕, 제당, 면화, 면방직. 그래서 요것을 이런 식으로 가공해서 팔게 되는데 요 색깔들이 공교롭게도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삼백산업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분, 밀가루 가공해서 뭐 삼양라면, 제당, 제일제당, 지금 삼성이죠. 면방직, 제일모직, 삼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삼백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아도는 원재료를 우리나라 주면은 정부가 그걸 받아서 일부 기업들한테 헐값으로 넘겨주고 그 기업들이 그걸 가공해서 팔아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뭐 이런 회사들, 삼양, 이때 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승만 때는 농지개혁과 미국의 경제원정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치사 때 배우겠지만 이승만은 4.19 혁명 때 쫓겨납니다. 그리고 장면이 잠깐 권력 잡았다가 1년도 안 돼서 5.16 군사정변이 터지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대략 18년 정도 권력을 잡게 되는데 박정희,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죠. 박정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성장 때문에 박정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다 박정희 시대예요. 박정희가 경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덕분이에요. 그래서 60년대는 편의상 1, 2차를 시행했다고 하고 70년대는 3, 4차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5개년 1,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의류, 신발, 가발 같은 가벼운 산업 위주로 원래 후진국일수록 가벼운 산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경제 발전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기반을 닦아야 돼. 그래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죠. 그리고 포항제철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철을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포항제철소는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이름을 바꿨죠. 지금 포스코라고 부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어디랑 어디를 잇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경은 서울 경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그래서 우리의 수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깔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 교역국이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편한 부산. 우리나라 또 제2의 수도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만이 많어. 특히 전라도 사람들. 그래서 일로 연결이 되는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 그래서 강원도랑 여기 전라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고속도로를 깔아줬었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를 통해서 기간 도로망과 그리고 기간 산업인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제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베트남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는데 북베트남은 빨갱이야. 사회주의 국가고 남베트남은 파랭이야. 근데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빨갱이랑 파랭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파랭이잖아. 우리나라도 파랭이죠. 그래서 큰형님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작은 파랭이었던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전할 것을 요청해 오죠.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 전쟁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어떤 이 전후복구 사업, 베트남 폭격 당한 다음에 어떤 건설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무기를 현대화한다라든지 군인들 가서 월급을 받겠죠. 이 월급도 좀 짭짤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베트남에 우리 군대를 파견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요 군인들을 용병이다. 돈을 받고 피를 흘려준 용병이다라고 하는데 뭐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겠죠. 갔는데 아픈 트라우마도 많이 남겼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혈기왕성할 때 갔었단 말이야. 20대의 젊은 남정들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있겠죠. 가가지고 베트남 현지 여자들 사이에서 아기도 낳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따이안 들어봤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라이따이안 베트남 언어인데 적의 자식이라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현지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현지 여인들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남으려고 도망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 근데 이 아기들이 자라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베트남 애들이 막 놀려. 너 아빠가 한국인이라면 라이따이안 적의 자식 이런 식으로 왕따 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라이따이안 문제이죠. 최근에는 뭐 필리핀 이런 데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코피노 필리핀 현지에 아기를 낳고 도망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필리핀 말고도 동남아시아 많죠. 필리핀의 이런 사람들을 코피노라 부르고 이 당시는 라이따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학살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정글에서 싸우기 때문에 정글 속에서 전투 벌어지는데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베토공인지 북쪽의 빨갱이들을 베토공이라고 불렀거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무차별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없지 않아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추악한 모습이죠. 이런 거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피해도 있었죠. 정글 속에서 싸우는데 이파리가 우거지니까 전투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래 뚜껑 열고 고엽제 들어봤나요? 고엽제라는 걸 뿌립니다. 이게 아주 강한 살충제 같은 거야. 이게 하늘에서 뿌리면은 이파리가 다 녹아버려. 그러면서 전쟁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아래에서 전투하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고엽제 그대로 노출된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유전적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암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보령 지역에도 고엽제 전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라이따이아 문제, 고엽제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 서독.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된 거 알고 있죠? 서독이 파란색 국가거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서독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독의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었었던 광부나 간호사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가서 돈 좀 꺼주세요. 경제 개발하려니 했더니 꺼지세요. 그지 나라 뭘 믿고 돈을 꺼줍니까 했더니 보니까 독일은 이런 게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파견해 줄 테니까 얘네들 월급 주고 그 월급을 담보로 돈을 꿔주십시오 해가지고 쇼 붙여서 광부랑 간호사들이 갑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 못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광부 간호사 하면 되게 뭐랄까
못 배운 사람들 갈 것 같은데 막 대학생들도 가고 엘리트들도 가고, 왜냐면 가면은 우리나라 월급의 몇 배를 받으니까. 하지만 먼 고향을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온갖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고, 광부들은 1000m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 인사가 우리 살아서 봅시다 하면서 쭉 내려가서 사고 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간호사, 마리 간호사들이 가서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시체들 닦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서로 외로우니까 결혼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 귀국했죠. 귀국해서 여기 남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남해에 모여서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살고 있죠. 이 거주지를 독일인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쌤은 그래서 이 단어 공부하면서 남해를 한번 방학 중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마을을 통해서 광부 간호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겠죠. 요들을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이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경제개발도 초석도 마련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70년대에는 3, 4차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이때는 무거울 중자, 뭐 상납됐지만 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됩니다. 좀 무거운 거, 철, 화학, 조선은 배입니다. 그 화학, 좀 고차원적인 거. 그래서 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래서 경제가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중동 건설 특수가 벌어집니다. 중동 국가 알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런 데를 중동이라 불러. 여기가 왜 건설 특수가 부냐면 거기서 석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건축이잖아. 또 도로 깔고 수로 깔고 도시 건설하고. 건설 수요가 필요한데 해외에서 건설사들을 불렀거든. 근데 거의 대다수를 우리나라 기업, 특히 현대건설 같은 데서 싸그리 가져갑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저 공사할 거 2억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1억밖에 안 들거든. 딱 절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하루 8시간만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24시간. 2개조, 3개조로 풀로 돌려버리니까, 불 켜놓고 24시간 돌리니까 기간도 짧고 비용도 작고 건설도 졸라 잘해. 그래서 현대건설이 졸라 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동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오죠.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 큰아버지 베트남 파병 갔었습니다. 쌤 사촌 누나 간호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연금 받고 갔다 와서 그 돈으로 가족 부양하고, 그 중동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사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우리 선조들이 바로 옆에서 이런 걸로 돈을 벌어 왔었어. 선생님 아버지 현역 군인이었었거든. 해군 생활을 한 30년 하셨는데 베트남 파병 갈 수 있었어요. 지원하면 갈 수 있었대. 갔으면 우리 아버지 라이따이안, 내가 라이따이안 하셨을지 모르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도건설, 그래서 이때 나온 표현이 뭔 공사만 입찰만 하면 우리 기업들이 막 따내고 졸라 잘하니까 한국인이 몰려온다. 한국인이 몰려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선풍적인 건설. 이걸로 큰 회사가 현대건설. 이때 성장한 인물이 이명박이 그때 이후로 승승장구하다가 대통령까지 해먹죠. 자, 그러다가 수출이 100억 달러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선택을 잘한 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경제 방식을 택해요. 물건을 찍어서 무조건 수출하는 거. 왜? 우리나라 자원이라 해봤자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이 물건 찍어서 수출하는 거. 그래서 수출이 100억 달러 돌파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죠. 이것은 따라한 거예요. 아까 나왔었던 이 소독도 경제 성장을 이뤘거든. 2차 대전 끝나고 그지나라였는데 얘네도 경제 성장했단 말이야. 세계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에서 차용해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붙였고, 요거 덕택에 박정희의 인기가 하느님의 똥구멍을 찌를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하지만 여기엔 대가가 치릅니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정부가 주도합니다. 박정희 독재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독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들 주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벌과 결탁하죠. 정치랑 경제랑 유착해가지고 특정 기업을 키워주기도 하고, 근데 그 기업도 돈을 벌지만 그 기업이 또 일을 잘해서 건설도 잘하고.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현대 회장이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거든.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고속도로 쫙 깔았죠. 이게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또 정주영 떼돈 벌죠. 박정희가 수시로 새벽마다 정주영한테 전화하는데, 그럼 정주영도 언제 대통령한테 전화 올지 모르니까 머리맡에 전화기 두고서 딱 그걸 카톡 보내고, 그만 보내 씨발 하고 보내고. 카톡이 없었죠. 하지만 재벌이 성장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정치 경제가 유착되는
검은 돈도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까 도농 격차, 그래서 시골을 버리고 도시를 향하는. 그래서 최근에 주말 드라마에 OST 중에 이런 게 있더만, 조용필의 꿈을 리메이크했더만,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다 그곳은, 그 노래가 뭐냐면 고향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향하는 걸 묘사한 노래예요. 찾아보세요. 조용필의 꿈 졸라 좋습니다. 태연이 불렀어요. 어제 그 노래 듣고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농촌은,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뭐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농촌 농촌대로 일손 부족하고 노인들만 살고 있고, 지금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잖아. 우리 보령 지금 뭐 거의 가보면은 병원에 가면 다 노인밖에 없어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수출 위주의 정책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물건을 찍어서 팔아야 돼. 그러면 다른 나라 애들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저펜 게 있고 코리아 게 있어. 우리나라 건 질이 안 좋아. 그러면 일본 거보다 잘 팔리게 하려면 뭐가 낮아야 돼? 물건 가격이 낮아야 돼요. 물건 가격이 낮으면은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줘야 돼. 노동자들 임금 적은 거 가져서 살려면은 쌀값이 적어야 돼. 그래서 쌀값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이 적은 임금으로 살기 위해서 곡식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 필연적으로 노동자들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월급 안 주니까. 또 필연적으로 농민들 쌀값 적으니까 농민들이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지역 격차가 커지게 돼요. 박정희가 경북 출신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도 여기 먼저 깔잖아. 경상도. 그리고 여기 수많은 공장들. 경상도 위주로, 물론 자기 고향이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략적으로 몰빵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는 뭐야? 지금도 이 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과밀되고 있고 경상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잘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역 감정이 발생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용해 먹고, 이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형, 그래서 해외에 많이 의존해야 돼.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박정희의 성과의 어떤 빛이라면 암울한 부분인 거죠. 암이 명확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여기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른다고 그랬었죠. 여기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전태일 사건이에요. 전태일이라는 많이 배우지 못한 노동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봤더니 어린 여동생들 막 손가락 잘리고 폐암 걸리고 뭐 쉬지도 못하고 막 불쌍하단 말이야. 그러다 우연찮게 노동법 관련된 책을 본 거지. 근데 읽지도 못해. 배우지 못해가지고 대학생 친구한테 읽어달라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이래. 근로기준법이 뭐냐면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 명시되어 있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내가 처해지는 현실이 다 불법이었던 거야. 사장한테 따졌더니 잘라버리네. 시청에 알렸더니 묵살해버리네. 대통령한테 편지 써도 전달도 안 되네. 아무도 이 불법인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줘. 아무도 이목을 가져주지 않고. 그래서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평화시장 한 곳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날 온몸에 기름을 껴안고 분신 자살을 하죠. 그러면서 뜨거운 이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바로 죽진 않았어. 병원에 실려가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헐떡거리고 했던 말이 갈증 나나 봐. 어머니 물 좀. 어머니 그걸 보고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들이 유언을 남기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 비슷하게 어머니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유언을 들은 이소선 어머니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노동계의 대모.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동대문 시장에 있었는데 철거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몇 달 전에 선생님 제자가 사진 찍어 왔는데 아직은 있더라고. 그리고 YH 무역 사건. YH 무역은 회사 이름이에요. 여기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 요 사장이 갑자기 폐업해버렸어. 그래서 여기 여공들, 이제 공순이들이라 그러는데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이때 많이 일을 했었거든. 걔네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폐업해가지고 여공들이 우리들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뭐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장이 날라가지고 YH 무역 사건, 정치적으로 나중에 박정희가 몰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전태일 사건이나 YH 무역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박정희 정권의 어떤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여기 농촌 문제가 발생했었죠. 농촌은 도시는 잘 살기 시작하는데 농촌은 상대적으로 못 살잖아. 그래서 농촌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죠.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구호 아래에 농촌 잘 살기 운동, 시설도 개선하고 의식도 개선하고 그런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벌어지고 이 노래 작곡인가 작사도 박정희가 직접 했었다 그랬죠. 새 아침이 열렸나 랄랄랄랄랄랄라 너도 나도 일어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노래도 있고 또 무슨 노래 있는데 새마을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몇 개 있어. 아무튼 그 노래 작사과 작곡을 박정희가 직접 했대. 쌤이 역플러스가 아니구나. 역플릭스에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향수가 되게 강해요. 우리 보령시청에도 새마을과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곳곳에 새마을 국기 알죠? 국기가 아니라 녹색 그 깃발. 거기에 있을 정도로 박정희 향수가 강한 동네가 우리 보령 같은 시골 동네예요. 자, 이제 전두환으로 갈게요. 박정희가 부하였던 김재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잠깐 김재규 누구죠? 최규하가 잠깐 있었다가 여기 있네요. 최규하가 잠깐 있었다가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승계해서 이어받죠. 그래서 여기가 최규하. 그래서 전두환 사람 많이 죽였죠. 5.18 때 사람도 많이 죽이고 12.12 쿠데타도 일으켰었고 12.12 쿠데타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으로 많이 알려져서 대통령들은 과도기를 잘 묘사해놨었죠. 근데 전두환이 좀 사람도 많이 죽이고 쿠데타도 일으켰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살기 좋았던 시기라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체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되게 좋았어, 분위기가. 3조 호황이었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나절저째예요. 유가, 금리, 달러가 되게 낮은 현상이라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되게 좋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되게 호황이었던 시절이 전두환 시절입니다. 또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몰라. 그 당시 유능한 경제학자들 데려다가 장관을 앉히고 자네만 믿네 어깨 툭툭툭 이 누름의 이 강도가 좋았었는지 점포로 맡겼대. 맡기면서 그 사람이 이 호황을 잘 이용해서 경제가 되게 좋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두환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명분으로 삼습니다. 독재하고 사람은 좀 많이 죽였어도 경제는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이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노태우 잠깐 대통령하고 김영삼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노태우는 별로 경제적인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김영삼,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당시 시대 흐름이에요. 자유주의가 뭐냐면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 물건을 잘 들어오지 않게 관세 같은 거 있잖아. 도요타 자동차 들어올 때 관세를 때려버리면 세금을 더 얹어서 시중에 파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더 붙으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잘 안 사게 되잖아. 이런 걸 관세라고 하죠. 근데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여기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외국 농산물 우리나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해 줬었죠. 이때 농민들 막 불지로 난리 났었어. 자기도 죽는다고. 그리고 WTO 국제무역기구 가입했고 OECD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샴페인 빵 터뜨리고 졸라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골막하고 있었던 부분이 IMF가 터지게 되죠. IMF가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뜻인데 국제적으로 쓰이는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 우리나라의 달러가 바닥이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우리나라 바닥에 나니까 파산한 거지.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줍니다. 대신에 IMF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IMF고 97년 선생님 고3 때 IMF 빵 터지고 선생님 대학교 딱 입학했더니 선생님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종민아 돈 없다 씨발 좆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다가 일주일 다니고 자퇴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교사하고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준 원인이 IMF 김영삼 때. 그래서 김영삼 인기가 되게 좋았어.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한 90% 갔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IMF 얘도 경제는 잘 몰랐던 거지. 근데 좀 내가 봤을 때 억울한 면도 있어.
박정희 때 경제가 성장했지만 저 아래선 썩어가고 있었잖아. 뭐 정견 유착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썩다가 이때 빵 터진 거지. 그러니까 김영삼은 어떤 안정부의 결과가 자기 정권 때 있었던 일인 거고, 앞서 우리가 너무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안 좋았던 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골마서 빵 터진 게 김영삼인 거지. 물론 상황 순발력 있게 대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김영삼을 위해서 약간 변명해 줍니다. 앞선 정권의 누적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IMF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주죠. 이 영향이 아직까지 있어.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된 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최근에 기르의 대통령인가? 기르의 김대중인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김대중 여러 번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 대통령 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막상 됐어. 됐는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울먹거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졸라 기뻐해야 되는데 졸라 슬퍼해. 왜냐면 나라가 망했거든. 그래서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합니다. 구조조정. IMF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부실한 기업들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회사, 정치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구조조정 같은 거 조율하는 거야. 김대중이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 전에 이미 이런 거 구상했더만 보니까 이거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실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달러가 부족하다 그랬잖아. 금을 팔아서 달러를 사들이는 금모으기 운동. 사람들이 동참한 거지. 어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도 자기 금 헌납하고, 그 당시 프로야구 선수가 잘 나가던 게 이종범 이런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도 자기 금 막 내놓고, 그 집에 있던 금, 너가 팔고 사고 있는 금 이런 거 다 내놓은 거야. 그래서 금을 사들여서 갚으려고. 물론 새바라 피지 얼마 되진 않지만 의지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건 일제강점기 직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진 차관을 갑잘한 국제보상운동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덕택에 신기록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극복한 나라, 대한민국. 김대중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조조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직장 잃고. 안타깝습니다. 뭐 기아자동차 거의 망해가는 거 국민기업이라서 살려놨고,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엄청나게 돈 잘 벌더만. 삼성 이때 주식이 정확히 모르는데 한 5천 원 했나? 지금 한 200만 원 하나? 이때 삼성을 샀었어야 되는데, 주식을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같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이때 돈 많은 사람들은 기회였어요. 막 주가 폭락하니까 막 싹 사들일 수 있었거든.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라면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삼성전자 싸그리 할 것 같아. 자, 농담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뒤를 이어서 노무현 FTA를 체결합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자유무역주의의 일환이에요. 최초로 칠레랑 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이랑도 하고 여러 나라들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대세가 FTA고, 노무현 때 칠레랑 처음 했었다라는 거. 자, 이 아래 볼게요. 김영삼 때 뭐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고, 여기에 좀 슬픈 이유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생겼어. 청년 실업. 옛날엔 대학만 졸업하면은 취업이 거의 대기업, 그것도 자동이었어. 심지어 전화 와. 저희 삼성전자인데요. 저희 회사 오실 거죠? 와주세요. 씨발. 막 이런 식으로. 왜? 대학도 지금 사람 많지 않았어. 대학도 몇 개 안 되니까 대학 나오면 엘리트거든. 전화해가지고 와달라고. 청년 실업 문제. 이때는, 지금은 대학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취업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왜냐면 있는 고용자들마저 해고시키는 시대니까 취업이 안 돼.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진로를 바꿨잖아요. 선생님 원래 기계공학과 갔었어. 서울 쪽에 공대 다녔었어요. 기계공학과. 그러다가 선생님이 돈이 없구나. 교사 해야 되겠다. 뭐가 좋을까? 역사교사. 선생님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과로 바꿨죠. 그 기계공학과 계속 다녔으면 선생님 막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가가지고 미 항공 우주선 있잖아. 막 나사 쪼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수업 찍고 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IMF, 우리 가족에는 아픔 줬지만 선생님 진로를 바꾸기 위한 IMF. 왜냐면 이런 데 나오고 그 당시엔 취업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나온 학교가 커트라인이 이때 IMF 직후에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는 시기에 선생님이 교사를 한 거죠. 나름대로 선생님 엘리트였어요. 얼굴도 엘리트지만
성적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다 정규직이었는데 비정규직 지금도 졸라 많잖아. 계약직. 선생님들도 계약직 교원들도 많고 어느 직종 가도 계약직 되게 많잖아. 이때 처음 나온 거야. IMF 때. 이게 아직 해결 안 되고 지금도 비정규직이야. 외국인 노동자. 우리 보령에 졸라 많잖아. 우리 특히 웅천에 많잖아.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를 영화로 만든 거. 김혜수 나오는 거 있잖아. 비상사태 어쩌고저쩌고 뭐 있어요. 아, 국가부도에. 국가부도에 나와. 이거요. 보세요. 거기 나 닮은 유아인 나오잖아. 몸매하고 얼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자, 어찌되었든 IMF 때, 박정희 때 바닥을 기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은 박정희 때 흑자로 돌아섰다. OX. X예요. 박정희 때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플러스는 아니었어. 항상 적자였어. 근데 전두환 때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게 전두환 때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쭉 성장하다가 김영삼 때 꼬라박았죠. 그러다가 다시 추세에서 올라가고 있죠. 요새 약간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경제가 지속적으로 꿈틀대지만 성장을 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문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 프로스포츠가 시작이 돼. 경제가 좋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생님 해태 타이거즈 되게 좋아했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거든요. 프로축구.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일부러 이런 거 만듭니다. 자기가 사람 많이 죽이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놀고 먹거리에 이게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걸 3S 정책이라고 부르죠. 로마 왕들이 그렇게 했었잖아. 로마 황제들이 사람들 콜로세움 같은 거 만들고 너네 정치에 관심 갖지 마. 가서 놀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나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라는 거. 그 국제대회를 유치합니다.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6.25 때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면서 폐허가 된 나라가 국제대회도 유치할 정도의 자신감을 보인 거지. 그래서 전두환은 이 아시안 게임하고 서울 올림픽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었어. 그래서 그 당시 때 서울의 보신당 가게들 다 문 닫게 시켰어. 왜냐면 외국인들 보신당에 대한 혐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유치 안 될까 봐.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친구였던 노태우 때 개최는 했지만 유치는 전두환 때. 그래서 서울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에 열었어. 그 전쟁터에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더군다나 서울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어. 여기 4등이나 했었죠. 그리고 한일 월드컵 김대중이 이렇게 막 손을 드는 장면 나오죠. 4등 했었어요. 이것도 4등.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됐죠? 평창과 강릉, 강원도 일대에서 동계올림픽. 그래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 몇 개 안 되거든. 그럴 정도의 그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룬 엄청난 나라로 성장을 한 거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아랫부분 볼게요. 자,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우리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했었던 거 박정희 때 포항제철소, 지금 포스코라 부르죠. 박정희 때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기반이었었죠. 베트남 파병, 미국, 우리의 파란색 우방 형님이었었던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죠. 여기서 돈 벌어 왔죠. 소독, 여기에 광부 간호사들 파견해서 돈 벌어 왔었죠. 그래서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었다. 그래서 수출 위주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했는데 배곡부 수출을 달성해서 되게 축하했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알린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평화시장 기억해줘야 되고 YH 무역사건 가발 회사였는데 사장이 불시에 폐업해버리죠. 그래서 이 여공들이 울면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이 활동들이 나중에 박정희 몰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농촌 잘살기 운동, 새마을운동 요 많이 봤을 거예요. 녹색 깃발.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 새 아침이 열렸네 랄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의식개조랑 시설개조 농촌 잘살기 운동. 그리고 IMF 김영삼 때 달러가 바닥났죠. 요걸 해결한 것이 김대중 때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고. 자, 경제가 좋아지니까 전두환이 한 일이 프로야구 같은 거 만들어서 국민들 관심사를 놀거리로 돌렸다라는 거. 서울올림픽 폐허가 된 국가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는 전두환이었지만 노태우 때 서울올림픽 개최가 되었죠.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우리 보령에도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김대중 때 4등 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문재인 때
소랑 반다비, 마스코트. 오케이?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이승만 때 농지 개혁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땅을 줬어요. 그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주면은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했고 5개년 계획을 실시하죠. 그래서 1, 2차, 3, 4차. 1, 2차는 경공업 중심, 그리고 어떤 경제성장의 기반을 위해서 도로 깔고 철 만들었고, 경제자금 마련을 위해서 베트남 파병, 서독의 광부간호사 파견, 그리고 70년대는 이제 중공업, 화학공업 발달했고, 중동 특수가 있었고, 이명박, 현대건설, 그리고 수출 위주였기 때문에 100억 돌파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경, 유착 등으로 정부가 주도했고 지역 격차가 심해졌죠. 경상도 위주로 성장했고 도농 격차, 도시로 향하고 농촌은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너무 강해. 해외에 뭐 전쟁 터지거나 뭐 유가가 폭등하거나 하면은 우리나라로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랐었고 농민들의 희생이 따랐었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단체로 보여주는 사건, 전태일 사건, YH 무역 사건. 농민들의 희생을 단체로 보여주는 사건, 해결하기 위한 거죠. 새마을운동. 그리고 전두환은 운이 좋다고 그랬죠. 사람 많이 죽었고 독재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삼조 호황이 있었죠. 요 세 가지가 낮은 현상을 삼조 호황이고, 이런 국제적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또 유능한 관료들 잘 써서 경제가 아주 물가도 좋았었고 성장했던 시기가 전두환이었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흑자로 기록한 대통령도 전두환이라고 그랬었죠. 김영삼 신자유주의 정책 펼치다가 IMF 빵 두들겨 맞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군목이 운동하고 노사정위원회하고 구조조정, 악역이란 악역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초단기간에 IMF 극복을 했었고, 노무현 때 최초로 FTA 체결했었고, 경제가 지속적이지만 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포츠가 열립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하지만 전두환의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경제성장의 자신감이 국제대회 유치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동시에 열린 몇 안 되는 나라 안에 들 정도로 경제 강국으로 들어섰다라는 거. 얼마 전에 뉴스에 어르신들, 노인들 서울에서 무료로 지하철 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한노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경제 성과를 이룬 우리 노인들을 홀대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서울 지하철 타는데 서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우리 보령 같은 시골의 사람들은 지하철 혜택도 안 보는데 왜 쟤네들만 혜택 보느냐, 이런 반론도 있죠. 근데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제 성과에 우리 선조들, 우리 윗세대들에서 엄청난 고생이 있었다라는 거. 단적으로 이거 봐봐. 지하 1000m 내려가면서 우리 살아서 봅시다. 간호사 시체 닦고, 울면서 시체 닦고 자살하고 트라우마, 전태일,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생님처럼 뽀얀 얼굴과 이 탄탄한 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